네, 그럼 지금부터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의 두 번째 협력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DMZ 생태, 환경, 문화 협력이라는 주제로 DMZ 평화생명동산 정성헌 이사장님께서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계를 좀 챙겨놓고 지금 3시 15분이니까 바로 말씀하시죠. 네, 제가 이번 토론마당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인데요. 대개 이 토론이 사실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발제하실 분들은 각자 15분 안에 맞추셔야 되고 또 토론은 이제 철원 현장에서 직접 오셨으니까 시간을 그때도 아마 10여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끼리 조금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우선 진행 전에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소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인데 그 해가 우리나라 그 6.25 전쟁 이제 휴전한 지 50주년이에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위암 수술을 하고 한 2달 있다가 우리가 연초부터 이제 전쟁을 넘어서 좀 평화로 가자 그런 행사를 큰 걸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 한반도에서 같이 싸운 그 예국 군대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대부분 안 올 거라고 그랬는데 중국 대표, 그 당시는 중공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분의 2박 3일간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양구읍에서 하고 저 해안면 펀치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거기서는 한 2,300명이 모여서 하고 그랬는데 그때 첫날 모임 때 각국에서 13개국에서 참전했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뚜렷하게 기억하는 두 분 말씀만 전하면 이 모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참전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화에서 지더라도 평화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바랍니다. 뜻이 상당히 깊어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지금은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중공군 대표가 와서 여성이랬었어요. 그분은 14살 때 홍군에 입대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첫날인데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래서 의용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애꿎은 인민만 많이 죽이고 잘못된 것이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재향군인회니 자유총연맹 또는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화해가 됐습니다. 13개국 대표들이 와서 직접 싸웠던 사람들이 화해 발언을 하니까 진짜 제가 느끼기로 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리더라.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나누더라. 2박 3일을 그런 행사를 18년 전에 바로 이 양구 현장에서 했습니다. 좀 소회가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오늘 우리 주제도 갈라진 남북 그것을 확실하게 확실한 증표라고 그럴까요?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이제 DMZ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제대로 된 생명의 띠를 만들고 남북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DMZ와 접경 지역의 남북 협력,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는
같이 하되 우리가 먼저 잘하는 것입니다. 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하고 그것이 넘쳐서 북하고 얘기가 돼서 잘하면 정말 대단한 일을 우리는 할 것이다. 한마디 더 보태면 사실 지금 기후위기는 시간을 뭐 거의 분초를 다툴 정도로 남녀노소가 다 대들어서 해결하려고 해도 들뚱말뚱합니다. 사실은. 며칠 있다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COP26 회의를 하는데 벌써 어두운 그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 탓하지만 우리부터 우선 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시간 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분은 다양한 이제 분야인데 우선 산림청의 이용곤 단장님은 숲과 나무를 가지고 남북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말씀을 할 것이고 추장민 환경연구원 박사는 기후 위기 시대 전반에 대한 남과 북의 협력 방안을 말씀을 하고 이분은 또 중국과의 그런 환경 협력을 많이 했던 분이니까 아마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진대학교의 장석환 교수는 남북의 공유 하천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같이 쓸 거냐 이 말씀을 하고 김담 선생은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온 온갖 얘기나 뭐 그런 것이 문화죠.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걸 같이 할 것인가. 그리고 토론은 이제 철원에서 농민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생생하게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시간을 제가 이제 진행자니까 좀 여러분들 양해도 안 구하고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드린 거는 소회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제한이 돼서 각 발표자가 15분 이내씩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15분 넘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안 하도록 좀 알아서 잘들 하셨으면 참으로 좋겠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마치고 시간을 조금 우리가 남겨서 이 마당에 같이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말씀을 하시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용건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 단장께서 DMZ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산림협력 방안을 15분 안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 정성원 이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단장으로 있는 이용건입니다. 예, 제가 아마 페이지 슬라이드 수는 많고 그건 이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드렸다고 보시고요. 저는 주로 이제 간략하게 포인트 되는 지점에서 멈춰 서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해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의 산림과 또 DMZ가 남과 북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은 북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회랑, 코리도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FM이라고 하는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에서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저희는 이제 배우는데요. 하나는 Ecological, 그 다음에 Economics, 그 다음에 Social Cultural. 이 세 가지의 축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순서를 이렇게 5가지로 순서로 정한 이유는 북한의 산림 현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그러면 DMZ와 접경지의 산림 관리는 어떻게 해왔고 또 남과 북의 산림 협력은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그리고 남북 산림 협력의 추진 방향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DMZ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글을 잡았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신 청중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통일에 관심 많기 때문에 산림 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아실 것이고요. 저는 이 그림에서 또 중요하게 볼 거는 훼손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남아있다. 30%가 훼손되어 있으면 70%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훼손된 데는 복구해서 복원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잘 지키는 게 결국 썸으로 보면 증가되는 거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거니까 사진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 악순환 얘기할 때 식량난에 대한 거니까 이야기, 그 다음에 땔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조직을 보면 국토환경성대가 산림총국이 하나 있고요. 또 경제로서 임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외화의 이런 부분들도 감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이제 나무가 없고 이제 숲이 황폐하다 보니까 산사태로서 이제 또 이제 재해가 나고, 또 그 재해가 그나마 부족한 농토의 농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실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북한도 우리나라가 1973년부터 1차,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두 번을 수립해서 200만 헥타 가까이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0년, 40년 지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도 국가계획 체계로 지금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토환경보호성 내 산림청국을 15년에 설치했는데, 산림청도 67년에 농림부에서 산림국에서 이제 산림청으로 67년에 개청을 했죠. 그렇게 해서 좀 강력한 행정 집행력을 발휘하고자 했었습니다. 북한의 산림 노력도 보면 복구 전투 이제 열심히는 해요.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에 적었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IPCC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제 과학자 그룹처럼 이렇게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사이언스 그룹이죠. 예. 그 부분 하는데, 저희도 북한을 전역을 나눌 때 IPCC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북한이 복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산지와 비산지를 구분하고 산지에서 무림목지와 개간산지와 나가 있는 산림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사도 기준을 경사도 15도 이상의 복구 대상이 147만 헥타 되는데 무림목지 한 83만 헥타 된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 영상으로 분석된 겁니다. 물론 지난 7월에 북한이 SDG 관련해서 VNR 국가적 자발적 국가보고서 발표한 걸 보면 거의 저희와 비슷합니다. 그게 아마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요 실적은 이제 자기가 원리만 우리말로 말하면 풀으면 도시숲 조성이고요. 이제 수림화가 이제 저희들 치산 녹화에 산림에 복구하는 건데, 그런 것도 보면 인공위성을 분석해 보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산림 복구 전투가 뭐 거짓은 아니겠다,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양묘장 현황도 발표됐다기보다 저희들이 북한에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이것 인공위성을 해서 확인해서 그 지역이 양묘장에 있는 걸 점을 찍은 겁니다. 이제 또 더 늘었을 건데요. 양묘장 점 찍은 걸 잘 보시면 어느 쪽에 많이 찍혀져 있는 걸 보시면 어느 쪽이 많이 훼손됐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으면 평안, 남북도, 황해도 사람이 많은 사는 지역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 함경남도 이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의미 있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북한도 그래서 이제 양묘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이제 시스템도 저희들 이제 방문했을 때 봤던 건데 다 있어요. 있는데 이 기자재 공장도,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가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우리에 비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북한의 수용성을 높인다고 할 때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접경지역 관리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게 접경지 다 아실 거니까 제가 하고,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 아까 회랑 코리도로서의 특징을 DMZ가 산림을 관점에서 봐도 이게 나타낸다. 저희들 이제 남한이 한 630만 남한의 산림 면적이 630만 헥타인데요. 이제 민북 지역이 이제 16만 2천 헥타 중에서 산림 면적이 한 70% 됩니다. 남한의 산림 면적이 63%거든요. 북한의 산림 면적이 한 78% 깎여서, 그러면 결국은 중간지대가 똑같은 여기 DMZ 접경 지역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슬라이드 얘기하고, DMZ 내 이제 산림 현황도 보면 북한이 산림 황폐율이 한 30% 가까이 되는데 남한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조림은 하는 데는 뭐 산불, 산사태 나서 그리고 산지 전형에 대해서 이런 데 이제 조림을 좀 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 딱 중간 정도 수치를 DMZ 접경 지역 산림 내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DMZ 내 산림 관리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16년부터 이제 19년 이제 1차 DMZ 산림 정책을 잠깐 리뷰합니다. 그래서 정책 하면 이제 보호구역 확대나 녹색 공간 확충에 산림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사태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군사 시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산림 훼손이나 재해, 그다음에 생태적 산림 복원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이게 이제 저희들 아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되지 않으면 산림 관리가 지속하게 갈 수 없습니다. 요 부분이고, 네 번째가 이제 계속해서 실태조사 통해서 저희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한 건 여러 곳에 있는데 제가 잠깐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국립수목원이 보면 여기에 자생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DMZ 생태문화 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식물상, 동물상, 마을 입문편. 그러니까 사람이 빠진 산림 관리는 되게 조금 멀리 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제 19년.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2차로 들어와서 20년부터 22년까지에서는 포함된 게 하나가 이제 DMZ 평화 녹지축 전략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는 이제 우리가 평화산림 이니셔티브도 얘기하는데, 갈등 관리를 산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갈등 관리를 해보자, 이런 부분으로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체계적 보전 아까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해, 복원, 훼손 방지. 우리가 이제 유해 발굴지라든지 이제 GP가 이제 철거하면 그 GP도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제 산림 녹지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동서 산림 녹지축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얘기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전차 산림 부분의 전략에 관련되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남북 산림 협약 보면 저희도 98년 뭐 되게 민간에서 많이 자꾸 됐어요. 그리고 이게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나무 심는데 서로 나쁘다고는 안 보니까 잘 됐던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면 불안정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대외적인 변수니까 우리가 터치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단체들 간에 이제 또 우리가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 방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 이제 꼭 남북 당국간 말고도 제3자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 또 전문성 확보 보면 저희도 그래서 정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요구도 받고, 저희 남북 산림협력단에 보면 정보 분석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분야 정보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거를 발간해서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뭐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4.27 판문점 선언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 1차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된 게 산림은 조성하고 남아있는 산림은 잘 보호하고
산림과학기술 분야 간의 교류하자. 이 세 가지가 큰 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한 게 제2차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는 양묘장 현대화로 시범 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을 10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개성과 금강산의 병해충 공동방지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실행적인 실천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8년 8월에는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전문가들하고 가서 어떻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29일에는 개성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돼서 약제 제공했고 50톤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12월에는 이제 양묘장을 이제 북한 초청을 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또 4월 5일에 이제 뭐 산불 났을 때는 북에도 이제 정보를 주고 DMZ에는 이제 산불이 나면 민간 항공기만 들어갈 수 있어서 산림청에 이제 산불 헬기로만 끌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이제 DMZ를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또 그건 안 돼서 이제 우리 쪽만 물을 뿌리면 이제 바람이 불면 불씨가 또 넘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필요한 남과 북에 필요한 부분이다. 서로 이제 이거 혹시 화공 아니냐 뭐 이렇게 서로 오해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0개 양묘장도 유엔의 이제 제재 면제 조치는 다 해놨는데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하노이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재개가 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 산림협력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성 이게 이제 뭐 양묘장도 지어주겠다, 종자도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남아있는 670만 헥타르 있는 곳은 잘 보존도 하고 또 그것도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임업성이 있기 때문에 목재도 벌채에서 수확해서 이제 수출도 하거든요. 뭐 캐나다도 목재 수출국 그런데 예를 들면 목재 벌채할 때도 환경 친화적으로 잘 벌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술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 이용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숲 조성도 우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도 산림 바이오매스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탄소 기후 위기 대응에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큰 일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지금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평양, 개성, 고성 쪽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은 이 지역으로 먼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양묘장, 현대화도 심는 곳을 중심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3번을 가면 이제 결국 다락밭 조성하는 이유가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심으면서 농작물과 같이 하는 게 이제 임농 복합 경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DMZ는 산불산사 때 병해충 방지 협력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림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접경 지역 중심으로는 산불, 산사 때 산림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온 병해충이 남으로도 올 수 있고요. 남에서 온 병해충이 북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단지라고 하는데 선단지 관리에 있어서의 의미는 되게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 내 결국 산림 행정기관 뭐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주, 철원, 고성의 남북 산림협력센터가 양구에는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가, 그 다음에 철원에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이제 조성 중에 있고요. 이제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해안면에 국립 DMZ 자생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정보 분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 간의 언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일화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할 때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에 북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토파복이라는 발간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용성 높이려면 SDG 관련해서 VNL에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거를 잘 차용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공동 대응은 뭐 말씀드렸듯이 서로 남쪽에 남북 간의 호혜적인 거고 주민의 삶에 문제되는 거니까 그거 1번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정부가 할 일이 어떠한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것도 그런 건데요. 그렇게 플랫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당국 간의 중앙정부까지 안 가더라도 지자체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준다면, 그 뭐 제 역할보다는 아마 통일부나 이제 크게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자체 협력에 있어서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산림협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 지키시라고 좀 제가 야박하게 말씀드리는데 죄송하고, 아마 산림협력이 제일 구체적이고 북에서도 제일 또 기념한 거니까 얘기가 되면 제일 빠른데,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쪽은 준비가 다 돼 있고, 저도 뭐 조금씩 이렇게 과거에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그런 데 가보고 그러면 확실히 성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군사적인 조건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남북에서 대화가 다시 시작돼서 결론만 나면 아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분야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곤 단장님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장민 박사께서 기후변화 시대 전반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추장민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좀 생소하시죠? 조직 명칭이 저희가 지난 8월에 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공개적인 장소 어딜 가든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 1년간은 더 할 테니까 혹시 다른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듣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직 충성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 예, 오늘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에 참여해서 기후변화 시대에 전반적으로 남북 간의 지속 가능한 생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얘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좀 기후변화라고 하면 시야를, 물론 북한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반도적인 시야를 갖고 기후변화를 진단하고 그리고 전망 속에서 남북협력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반도 기후변화 진단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지난 81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평균 온도나 강수량 부분에서 더 변화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인데 왼쪽이 이제 빨간 게 이제 평균 기온이 주요 지역 상승 지역인데, 지금 까만색으로 오늘 한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의 중간지대가 주로 온도 상승이 높고요. 오른쪽 게 이제 평균 강수량인데, 여기 보시면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감소한 지역입니다. 이게 나중에 좀 말씀드릴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 특히 황해도, 평양 남북도 지역의 감소가 지난 한 30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이건 좀 나중에 2000년대 전반기 2040년까지 감소할 거거든요. 그로 인한 영향과 관련이 있어서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후변화의 재해는 뭐 작년에 남한에도 굉장히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요. 또 특이할 것은 2010년 이후로는 극한 기후에서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는 폭염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을 오른쪽에 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북한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올해도 발생한 것으로 뉴스에 보도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좀 발생했는가를 좀 제 자료를 봤더니, 이게 지금 2007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제가 쭉 좀 봤거든요. 봤는데 사망자 수는 불완전 통계이긴 합니다. 1,660명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2,126만 명 정도인데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냐 하면 그 2012년하고 15년에 북한에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을 해가지고 2012년에는 한 300만 명, 그다음 2015년에는 1,800만 명 정도가 돼서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고요. 주로 발생한 지역은 보면 황해도 지역, 강원도 지역, 그리고 환경남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주요한 피해는 홍수 피해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장기 기후 위험 지수 상위 10개국에서 이게 지금 2013년 데이터긴 합니다만 지금 크게 변하지 않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관련된 최그 위험 국가로서도 북한이 계속 12국가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이 데이터가 오래된 거지만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지수 상위 10개국에 북한이 속해 있다. 근데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중위도 국가 중에서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북한이 독특하게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요약한 거니까는 좀 자료를 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기후변화는 이제 위도가 올라갈수록 더 이게 기후변화가 심한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보다는 기후변화의 추세, 강수량이랄지 평균 기온이 더 많이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이벤트, 그 극한 기후의 발생의 수도 늘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차원에서 즉 보면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더 기후 변화로 이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서도 그렇고 미래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미래 전반기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오른쪽에 6개 지도 중에 위쪽, 왼쪽 보면 이게 미래 전반기에 강수량이 감소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시나리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량이 몇 가지의 어떤 감축력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래 전반기의 감수량이 감소를 하거든요. 북한 지역이 특히. 이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서 감소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강수량 많아지고 기온은 올라가고 북한 기후들은 계속 경향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량이 줄어들수록 그에 대한 변화폭은 상당히 낮아진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기후변화 미래 이어보면 이게 지금 이두엘이라고 미국의 연구소에서 최근 올해 발표한 건데 여기에 지금 연구 책임자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담당하고 들어갔는데 미국이 왜 이런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건데 2050년까지 100년도 빈도 100년 빈도의 홍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위험도가 높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과 같은 군사시설, 그 다음에 공업 광산시설까지 어떤 침수로 인한 홍수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방사성 물질, 중금속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홍수 피해가 주거지역이랄지 주민지역만을 고민을 했는데 북한에 있어서 홍수 위협은 그것만이 아니라 군사시설까지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매개 변수에서 나름대로 기후변화 익스트림 이벤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북한은 그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생태계의 위협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산림 황폐화 등 굉장히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기후변화 적응 역량 기반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시겠습니다. 서식지 감소로 인해서 질병 유동으로 인해서 동물 질병의 어떤 전파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이제 산림을 개발하는 이러한 소위 생물 다양 서식지로 진입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양한 전염성, 감염성 질병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또한 남북한에 전파할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단지 홍수 피해로 인한 뿐만 아니라 생태기업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북한의 기후변화
재해의 특징과 취약성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자체적으로 보면은 강수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생태계 감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인수 공동 감염병이랄지 이런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진강, 북한강과 연계해 가지고 남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한반도 전체의 그 지속 가능성, 교육이 대응한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남북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협력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부터 최근에 그 평양 선언에 이르기까지 환경 의제, 협력 의제는 그야말로 그 상설 의제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전되거나 중단이 반복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뭐 산림 병충해 방지랄지 이러한 협력들이 있었고, 또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 관리를 위해서 임진강 수해 방지에 대한 대화도 있긴 했지만 또한 중단이 됐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는 주로 이제 산림 분야 협력이 이루어졌고,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해서는 주로 이제 능력 개발, 북한의 어떤 그 전문가들의 능력 건설 쪽으로 주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최근에 그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제재 면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림 분야 협력이 재개된 사례가 그 우리민족 서로듣기 운동을 통해서 개풍 지역에 양묘장 협력이 진행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 쾌도 경수로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됐으나 이 또한 중단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남북 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자연생태계 복원 환경임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중요한 그 기후환경 이슈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협력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공백 상태에 있다고 볼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도 본질적으로 제가 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의 그 환경협력, 산림협력,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북 안보 통일 정책 하위 정치로서 좀 논의가 됐다는 거죠. 뭐냐면 환경 협력이 비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근본 문제인 안보나 통일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스피로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통일이나 안보 이런 것과 연계된 혹은 경제 협력과 연계된 하위 정치로서의 남북 간의 기후 환경 협력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하게 지금 이 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협력이냐,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 협력에서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 지탱 가능성을 위협하는 독립 변수의 핵심 요소로서 북한의 기후 환경 이슈에 접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한반도 자연 생태계는 모두 다 포괄하는 생명 공동체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전환적 접근이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협력 여건과 수요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요소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기후환경 협력을 하려면 대북제재 문제가 이슈가 될 텐데, 지금 현재 그 국제사회에서 바이든이 2050 탄소 중립을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즉 그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에 있어서 이 이슈를 매개해서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남한이 바이든 행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하는 기후환경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기회 요소로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다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2030 국가 NDC,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량을 좀 이렇게 새로 상향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국외 감축 부분이 2.2%에서 4.6%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3,350만 톤인데,
북한이 최근에 여기서도 이제 비해에 대비해 가지고 NDC 상향을 해 가지고 2019년에 유엔에 보고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체 능력 플러스 국제 지원 밑에 칸에 보면 자체 능력으로는 관련해 가지고 이제 2016년에는 7,500만 톤과 플러스 자체 능력과 국제 지원으로 2016년에 7,500만 톤인데 2019년에 수정 보고에서는 1억 1,000만 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3,300여만 톤에 상당히 많은 여기에 룸이 있다. 즉 이게 북한의 수요이자 남한의 수요가 아니냐 감축에 있어서 이것들을 하나의 저는 수요로 봤고요. 또 하나는 NDC 보고서에서 18개에 해당하는 국제 지원을 요구한 정책 수단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실현 가능한 것을 좀 몇 개를 통해서 한다면 상당히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또 하나로 주목할 만한 거는 제가 이 김정은 접권 이후에 신년사를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력 생산이랄지 혹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9월 30일 날 김정은이 재해 대응해 가지고 농업 부분에서 얘기할 때 재해 중요성을 또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재해랄지 에너지 이쪽이 또 굉장히 북한의 협력 소요가 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여전히 저희 전략적 차원에서의 남북한의 기후 환경 협력의 수요는 남북한 모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 제가 기후 환경 협력의 비전을 기후 안전 한반도 건설로 한민족 생명 공동체 구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점 과제를 한 4개를 잡았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글래스고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아마 통일 장관도 같이 가신다죠? 가시면 이게 남북한, 북한의 어떤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뭔가 좀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제사회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그래서 관심을 유도해서 이 남북한이 탄소 중립에 의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좀 하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께서 가셨다니까 그걸 좀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을 좀 늦었지만 하셨으면 제안을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여건이 된다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탄소 중립 공동선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제안을 강력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우리가 제도적 기반을 좀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저는 과감하게 가칭 남북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협력법 같은 것도 제정할 필요가 있겠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지금 탄소 중립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한반도 탄소 중립 남북 협력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탄소 중립에 관한 협력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한반도 기후위기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한민족 생명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걸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이제 나흘 있으면 글라스고에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같이 갔으니까 그런 점을 좀 많이 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시적절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참 제가 그냥 진행자로서 홍수가 나가서 한 1,600명 많이 죽었다는 건 얘기를 들었는데 보도를 봤는데 피해자가 2,100만 명이나 나왔다는 건 그럼 북한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피해를 입었습니까?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뭄 피해자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300만 명 정도 가뭄 피해를 입었고요. 2015년에는 1,80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이 가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2,500만 조금 넘는데 2,100만이 피해를 입었다는 건
다 겪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는 대진대학교의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석환 교수께서 기후변화 시대의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 장석환입니다. 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 30분 정도 발표할 줄 알고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해 와서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서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이내에 충분히 올 줄 알았더니 한 3시간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학교 선생님하고 남자 직업 중에 학교 선생님하고 이발사가 서서 하는 그 직업인데 앉아서 발표를 하라니까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내용은 뭐 일부 추장민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스킵을 하고 원하는 것들만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공이 수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하천, 기후변화, 수자원, 홍수, 가뭄 뭐 주로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제가 많이 가장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유하천의 물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남북 협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담론 수준의 얘기는 얼마나 실현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시절에 아주 그 협력적인 관계라든지 그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대북 제재 면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악화된 상태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려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의 아젠다가 뭔가, 이런 부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한하고의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북한이 원하는 걸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과 자기네들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정서적인 저항이. 정말 인도적 지원에서 통일부 장관께서 백신을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상당한 부분의 저항이 있었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실질적이고 확실하고 뭔가 북한이 생색을 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러한 남북의 경색 국면에서 그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단연코 공유하천이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공유하천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 가로지르는 하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유하천에 대한 원칙은 있습니다만은 이 원칙을 지켜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절대용통 주권주의라고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뇌물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헬싱키 원칙은 두 나라 간에 아니면 공유하천 국가들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자원 이용권.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합리적이고 공평한 말처럼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공유하천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상류 하천들이 조금 상류에 있는 국가들이 좀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과 콜로라도 강이나 리오그란데 강도, 미국과 멕시코는 있고, 메콩 강도 중국에서부터 아래쪽에 끝까지 나 있는 태국, 베트남까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들, 리오그란데, 골란 고원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전쟁의 그 원인이 됐던 그 요르단강, 졸단 리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것은 추장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유하천들의 물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접경지역의 재난의 피해 사례들도 뭐 지난 부분들은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유하천은
우리나라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즉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공이하천이 임진강과 북한강이 있습니다. 임진강과 북한강이 있는데 이 임진강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임진강은 북한 쪽이 한 63% 정도고 남한이 한 37% 정도 우리가 하류에 맞춰 있기 때문에 상류에 있어서 어떤 행위들이 넘어오면 상당 부분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강도 마찬가지요. 임진강은 4월 5일 댐이라고 하는 게 2001년 4월 5일 날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진 댐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댐이 4개가 있고요. 2007년도에 지어진 환강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기 위해서 군남 조절지 댐과 한탄강댐, 즉 2001년에서 2016년 약 15년 동안에 8,000평방킬로미터 이내에 7개의 댐이 지어진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하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수자원, 다시 말씀드리면 홍수, 그다음에 가뭄,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아무도 체크를 안 하고 아무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던 또 유일한 강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강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의 댐과 임남댐, 금강산 댐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들의 댐이죠. 이 부분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북한강의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를 별로 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비 많이 왔죠. 작년에 특히 임진강에 대해서 엄청난 비가 와서 해년마다 큰 피해가 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뭄도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것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댐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많은 기후변화로 플러스 이 가뭄과 그다음 물 부족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은 이제 2009년도에 9월 달에 임진강 사고가 있었죠. 2009년 9월이면 잘 아시다시피 장마철도 다 지나고 추석 전주였던 거예요. 임진강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새벽에 환강댐의 방류로 인해서 6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죽고 이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경협, 남북 수해 방지 실무단 협의대가 그때 이후로 완전히 중단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2001년도부터는 수해 방지 협력 그다음에 경협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중단됐다는 거죠. 전 세계 공유하천에서 협력위원회가 없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강, 임진강 같은 경우와 북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 때는 훨씬 물이 안 내려오고 홍수 때는 일시에 수문을 열어서 훨씬 홍수 피해가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북한강은 대부분 보면 과거에 임남댐이 건설 전후에 보면 가뭄 때 반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고요. 평상시에는 한 30% 정도 이상의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딱 하나, 제일 먼저 우리가 돈이 제일 환산하는 게 좋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 화천댐은 잘 아시다시피 한수원에서 수력 발전을 하는 댐입니다. 수력 발전이 임남댐 건설 전후에 따라서 20%가 줄었어요. 돈을 20%를 못 버는 거죠. 발전을 못 하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안 내려온다는 거죠. 임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강에 군남댐을 기준으로 해서 환강댐 건설 전과 후에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물만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여름철에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을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급박한 상황을 맞느냐면 환강댐에서부터 군남 홍수 조절지 댐까지가 정확히 약 60k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럼 홍수량에 따라서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환강댐은 저수 용량이 한 3억 5천만 톤, 팔당댐의 한 1배 반 정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남 홍수 조절지는 7천만 톤, 3분의 1 정도 규모밖에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지었냐? 비무장지대를 넘어서는 물꼬리, 우리 전문 용어로는 배수위라고 하는데요. 이 배수위가 비무장지대를 넘지 않는 최고 높이가 45m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을 수가 없어서 7천만 톤 정도밖에, 즉 환강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홍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홍수 방어만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지어진 댐이 딱 3개 있는데 군남, 한탄, 평화의 댐입니다. 다른 댐은 물을 가두어서 물을 쓰기 위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다목적 댐인데
홍수 전용댐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남북 협력만 잘 되고 공유하천 관리가 공동으로 된다면 3개 합쳐서 지어진 댐의 비용이 약 5조 5천억 들었습니다. 5조 5천억 들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군남댐은 이렇게 해서 환강댐에서 넘어오는 물량을 제대로 받아내기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문제는 임진강은 서해 조이가 만조가 되는 순간 환강댐에서 내려오면 파주 문사는 완전히 물바다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서해 조이 시간에 12시간 25분 사이에 썰물 밀물이 있는데 밀물이 아닌 썰물 때만이라도 댐에 방류를 하게 되면 홍수 피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런 정도의 협력을 왜 못합니까? 이게 환강댐인데요. 그 왼쪽 3번째 있는 게 지어질 건설 당시에 있었던. 저걸 저는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콘크리트와 흙이 섞여 있는 복합댐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연천에 있는 연천댐이 왜 무너졌느냐? 저런 복합의 사력 부분이 넘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기후변화나 한반도의 지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무너진다면 정말로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가서 체크를 하거나 안전성 검토를 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것은 뭐 뉴스인데 제가 넘어가도록 했는데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피해가 엄청나게 납니다. 북한강은 지금 잘 보시면 평화의 댐, 임남댐, 평화의 댐 이 두 군데는 완전히 임남댐을 겨냥한 홍수 방어 전용댐입니다. 다른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하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은 수력 발전과 용수 공급을 위한 거. 소양강댐, 충주댐은 홍수 조절이 가장 큰 목적인 다목적 댐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보는데, 자, 평화의 댐과 임남댐은 처음에는 3억 톤씩 조그맣게 서로 지었어요. 그러다가 평화의 군남댐, 금강산댐이라고 하는 임남댐이 계속 올려서 최종적으로 26억 톤을 올렸어요. 평화의 댐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46m, 즉 똑같은 높이가 125m, 121m 똑같죠. 영수 공급, 아니 그 담수 능력도 26억 톤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만큼 서로 경쟁적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댐은 임남댐에 모든 물이 내려와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평화의 댐을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평화의 댐에서는 북한이 우리가 워러 어택, 수공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평화의 댐에서 물을 다 흘려보내면 아니 임남댐에서 물을 다 흘려보내면 평화의 댐이 문을 끝까지 수문을 닫고 있으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금성천이라고 하는 금성면에 있는 모든 저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북한이. 그러면 우리 팔 자르려고 본인 손가락 잘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디야? 임남댐, 환강댐과 우리가 군남댐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거기에서 큰 물을 보내도 군남댐은 그걸 다 받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댐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평화의 댐이 건설이 됐을 때하고 되지 않았을 때의 서울 지역의 침수 범람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VNR이라고 하는 그 리포트를 제가 봤습니다. 저보다 뭐 훨씬 더 전문가들이니까 저는 뭐 공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하나 이제 하는 건 즉 UN SDG에서 북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리포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 중에 위생, 에너지, 뭐 경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위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위생은 물과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위생의 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댐을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안 내려오는 것이 1년에 우리가 유지유량이라고 국가에서 고시한 유지유량이 있는데 북한강의 맨 아래쪽에 있는 팔당댐에서 1년 그 16억 톤 정도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물을 받으면 거기에 상응되는 대응을 우리가 해주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을 받으면 공동관리를 해서 물을 받으면 우리가 훨씬 많은 이득을 보고 그 일부를 북한에 돌려주자 이런 거죠. 북한에 돌려주는데
한강의 전체적인 이수, 치수 환경에 대한 것을 전체를 하면 6천억 정도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 지역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00억 정도 되는데요. 한강 전체에서의 북한이 차지하는 면 1,400억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정확한 편익을 좀 고민을 해서 얼마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1년간에 북한하고 공동 관리만 하게 되면 우리가 한 500억 정도는 이익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500억을 다 주느냐? 그렇지 않고 연간 한 50억 정도, 10% 정도만 주면 되는데 10% 정도를 어떻게 주느냐? 제가 바로 물과 위생, 워터 세니테이션 트레이드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즉 10%에 주는 것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VNR에서 가장 나오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위생으로 돌려주자. 지금 대북 안보리 제재 하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은 식량하고 위생인데요. 식량은 뭐 북한이 기분 나쁘다고 잘 안 받으니까 위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 시설로 돌려주는 만큼을 우리는 북한의 공유하천을 통해서 우리가 받자. 나머지는 에너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식량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인 거고 다른 어떤 협력도 지금 안보리 제재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북한하고의 실질적으로 협력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질적이고 북한에서도 생색내주고 북한이 정말로 남한한테 남조선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물을 좀 보내주면서 홍수와 가뭄을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신 우리가 10분의 1만 받는다 이런 약간의 자존심과 자만심을 살려줄 수 있고 대북 안보리의 지자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공유하천에서 어떤 관리기구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잘 되건 못 되건 협력적이건 적대적이건 공유하천 기구가 절대 없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따라서 공유하천 수계 공동관리를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을 남북교류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현재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한되는 협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꾸 시간을 재촉하게 돼가지고 저도 재촉을 2번 받아서 그래요. 하여튼 저는 오늘 처음 이제 배운 건데 공유하천 그 기구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무슨 남북관계 이전에 살기 위해서 서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제안은 정말 절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마무리 발제신데 고성의 김단 선생께서 남북 접경 지역의 사회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15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원에서 오신 분이 현장의 말씀을 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온 김담이라고 합니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되게 큰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고성이고 고성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여러분 맨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동화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고성 하면은 통일전망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통일전망대에 가면은 감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호는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을 간직한 곳이다.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글 버전으로 아래 한글로 썼는데 이게 PPT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이게 그림으로 사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247쪽에 보시면 제가 글로 쓴 것을 보실 수 있고 자꾸 시간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었구나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미 오렌지라는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젊은 미국의 소설가인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쓴, 근데 그 소설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땅에 또렷한 하나의 선을 그었고 그러자 건널 수 없는 깊은 군열이 생겼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고성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고성은 38선 이북과 휴전선 이남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여서 저는 이 말이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녀와 나무꾼은 어디서 만났을까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 통일전망대가 1984년에 개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1983년에 그러니까 그 착공 소식을 전하면서 감호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여기 통일전망대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감호와 이 뒤에 있는 돌바위는 흔히 이제 구선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낙타봉. 그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 바닷가 쪽이 해금강인데 해금강 구역에 있는 감호입니다. 이제 그 83년 이후에 그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을 간직한 감호가 이제 정설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자료에 쓴 거는 1925년부터 그 경향, 그러니까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곳에 등장하는 선녀와 나무꾼 전설의 고향을 찾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감호가 등장한 것은 83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성, 그러니까 이북 5도 이원회라고 있는데 그 이북 5도 이원회 2대 그러니까 미수복 고성군 고성읍장을 지니신 분 고향이 이 감호리인데요. 절더러 제가 그 통일전망대 가서 안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나무와 선녀꾼의 전설을 간직한 감호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벌컥 화를 내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게 왜 감호냐고 그러시면서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군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고치지를 않는다고, 감호가 절대 아니라고 소리를 막 언성을 높이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제가 자료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나온 신문들을 보면 뭐 그러니까 기행문, 금강산 기행, 금강산에 관한 이야기 전설들이 다 팔담, 상팔담으로 나옵니다. 팔담,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온정리, 그러니까 외금강면 온정리, 문주암, 그 다음에 이거 온정리와 문주암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다 하나 계곡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할 때 상팔담, 만물산 구역의 상팔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팔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묘양산에도 팔담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구룡령 위쪽에 웃골에 있다 해서 상팔담이라고 쓰는, 그러니까 구별해서 묘양산의 팔담과 금강산의 팔담을 구별하기 위해서 금강산에 있는 것을 상팔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다 한 계곡에 있다는 거죠. 이 온정리 문주담, 그러니까 문주담이 이제 그 돌 이런 게 막히면서 그게 상팔담으로 전설에 이동을 하는데 그 감호는 외금강, 해금강 구역이고 여기는 내금강, 그러니까 그 만물산 구역인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70년에도, 그러니까 70년 그 동화 시리즈 우표에도 선녀와 나무꾼, 뭐 78년에 등장하는 뭐 KBS에서 어떤 드라마를 하는데 뭐 나무꾼과 선녀, 이게 다 그냥 금강산 온정리이거나 금강산에 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84년에 그 통일전망대를 개관을 하면서 그때는 지금도 고성 통일전망대 들어가려면 통일공원에서 출입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보교육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30분인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군인들이
안보 교육을 하고 통일전망대 버스로 이동을 해서도 그 안에서도 이렇게 왜 지휘봉으로 들고 감호 여기 뭐 비로봉 채화봉 쭉 설명을 하면서 그때 군인들이 저는 이 남우화 선역군이 와전이 된 계기가 금강산 전설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곳이 감호이기 때문에 이게 와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저기 한 80년대 개관을 했단 말이에요. 84년에. 방공이 굉장히 그러니까 70년, 80년 그 방공 교육의 장으로 통일전망대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와전됐다고 생각을 해서 출처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쭉 이렇게 전부 이렇게 뒤져보면 다 상팔단, 문조함, 온정리 이렇게 하는데 출처가 분명한 것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84년, 3년부터 쓰이면서 뭐 통일교육원에서 낸 책조차, 제가 쓴 책조차도 다 이게 이제 남욱군과 선녀의 전설은 감호로 거의 못이 박혔는데 이북에서 나온 91년에 나온 니용준이 쓴 금강산 전설도 상팔담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성군은 남고성, 북고성이 있고 이게 통일이 안 돼도 막내를 하면 야 너네 거 우리가 잠깐 훔쳐서 썼어 이제 너네 가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고성에 좀 여러 번 다녀서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잠깐 소개를 드리면 1592년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스님들이 승의병을 일으켰는데 그때 금강산 이제 5대 사찰 중에 저쪽 유점사에 계시던 사명당 그다음에 이제 이쪽 남쪽에는 이제 건봉사 이렇게 큰 절이 있는데 그 유점사에는 그때 700명이라 그래요. 스님들하고 거기 이제 같이 뭐 일도 하고 그런 분이 이 남쪽에 있는 현재 남고성에 있는 그 건봉사 거기에 5,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승의병의 주력군은 지금 남고성에 있는 그 건봉사 부대다. 이제 그 얘기를 북한 친구들한테 해주면 그 친구들이 꼭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묘양산 그 보현사의 서산대사 얘기 그 얘기가 상당히 풍성하게 돼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사회문화자원 특히 그 문화자원 얘기겠죠. 얘기 우리가 지어낸 얘기도 있고 소망을 얹은 얘기도 있고 사실의 얘기도 있고 아마 건봉사 같은 건 우리가 상당히 중시해야 될 거고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남강 같은 데를 가고 그러면 아까 전 교수가 말씀하신 동쪽에도 남강이라는 큰 강이 한 80km 조금 넘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사실은 속초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속초가 이제 물이 모자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문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 이런 걸 잘 들여다보면 남북이 협력할 일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이제 지금 선녀와 남욱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철원에서 농민운동을 하시는 김용빈 님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 제안하고 싶은 말씀을 한 10분 정도 하시겠습니다. 예, 철원에서 농사 짓고 있고요. 철원군 농민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양한 얘기, 여러 분야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북과 많은 여러 가지 시도하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만 참 어렵는 과정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DMZ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는 사고의 선을 한번 넘어가자.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틀 안에서 너무 갇혀 있었던 건 아닌가. 또 우리 위주의 사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전제의 말씀으로요. 참 저 지역에 살면서 늘 갑갑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엄청 좋은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것이냐. 또 이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러면서 개발과 보존을 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참 그 말씀을 들으면 깝깝해집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한쪽을 취사선택해야 할 일인데 두 개가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아까 어느 발자국 말씀하시기를 스마트 시티도 얘기를 하시고 태양광 발전을 아주 하기 좋은 적절한 곳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좀 저희들 지역에서는 또 공장에 대한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 공장이 좋아서 바라는 게 아니고 지역이 어렵고 또 어려워서 오죽하면 그거라도 좀 있어야지 않냐 해서 아픈 음으로 쓰고도 공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모순된 것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고 좀 풀어야지 않는가. 분단의 70년 역사 속에서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신 대로 고성으로 해서 여기 양구로 해서 철원까지 김포까지 이어지는 이 생명의 벨트가 정말 푸르게 생명도 다양성이 다 이렇게 보존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주요 주제로 가는 게 솔직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외의 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거냐. 시간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 지금까지 요거는 좀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전방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고 그래서요, 이중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인적 재원도 뭐 고갈이 났고요. 소멸지기로 다, 소멸 위기 지역으로 다 이미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고 물이 흐르면 새로운 물이 흐르지 않고는 어렵겠다. 무슨 거점을 해서 뭘 하나 짓고 이러할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살면 살 수 있다. 다른 지역 분들도 그 지역에는 나도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있어야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이 대부분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농사가 짓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입 농산물로 이미 다 쪼개질 대로 쪼개졌고요. 또 인력난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접경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국가가 수매해서 공공재로 사용이 돼야 된다. 학교 급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뭐 학교 군납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모순되게 군납이 경쟁 입찰로 한다 그래서 그나마 형식장으로 봤던 군납마저도 지금 차단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특별히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이 자생적으로 뭘 해서 살려는 거는 서로 거짓말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 살 능력 안 된다고 인정하고 초기에 지원을 해서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다시 마을이 형성돼서 자기가 가동하실 때까지는 국가 체계가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대한 희생시킨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선을 넘자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북녘하고 뭘 하려고자 하는 욕구는 많습니다만 북하고 남은 2년만이 아니라 사회체제에서 서로 극대 극에 있습니다. 북은 사회가 공유체제, 집합체제, 협동체제로 아주 철저하게 돼 있고 저희는 개인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의 만능인 이런 사회에서 극대 극에 있습니다. 이게 통일이 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때 가서 분석하기엔 늦다. 이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않는가.
북의 사회 체제를 인정한다면, 우리 남의 사회 체제를 안다면 서로가 서로한테 강요해 갖고는 답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어느 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능한 것을 먼저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접경 지역만이라도 유럽의 중세국도 있고 또 사회 체제가 사회 중심적으로 많이 가꿔진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산 이런 체계와 자본주의 체계의 중간 지점을 우리도 체험하고 준비해야지 않는가. 전국이 그게 어렵다 그러면 통일을 준비한다 그러는 접경 지역에서는 그런 제도를 먼저 궁리하고 도입을 해봐야지 할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어느 분도 이런 중요한 데는 토지를 매입한다 그래서 저도 좀 자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논의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부동산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접경 지역에 시범적으로 먼저 토지 공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런 장단점을 좀 체험하고 보완을 해가는 과정을 먼저 가졌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철원을 포함한 접경 지역에는 이 토지 공개념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좀 여건이 돼 있습니다. 또 필요하고요.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매우 저렴하다. 근데 반대로 이미 도시 자본들 우리 이 지역의 농지 토지를 상당 부분 대부분 매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일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원주민, 지역 주민들은 도시개발로 쫓겨나는 것처럼 또 여기서 수십 년 고생하고 살았는데 다 언저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이 생태보전처럼 생태보전의 주민도 인정이 된다 그러면 건강한 사회 체계를 만드는 이런 준비를 여기서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국민들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생태자연 보호의 국민공원이 하나쯤은 있어 있지 않겠는가. 서울과 수도권의 2,500만 주민들이 수월하게 하루쯤은 쉬어가고 이틀쯤은 힐링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민통성 북상이 몇 단계에 대해서 해제돼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일반 지역이 됐습니다. 일반 지역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은 저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축산단지가 집단으로 들어와서 농지가 우선 다 이렇게 훼손이 됐고요. 또 그래서 수없이 날아오던 두루미도 그 지역을 안 찾아오는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보전 차원에도 그렇고 남북의 진정한 체계 협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중간지대가 있어야지 않는가 그런 지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연을 또 사람이 사람을 그리고 남이 북을 북한이 남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터반 속에서 통일이 이기가 되지 않는가. 그것은 배려에서 나와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쌓여야 우리가 더 큰 일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지금 겨울이 되면 저희가 그 큰 철새의 도래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만 마리의 쇠기러기가 날라왔고 지금 제두루미하고 두루미가 계속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안 됐지만 요새 또 새로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느꼈던 건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 새들이 저희하고 만나는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 두려워서 훌쩍훌쩍 날아가는 게 아니고 매우 가까운 거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것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 글쎄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 거리가 20m가 안 되지 않게 할 정도로도 제두루미가 옆에서 있고요. 마지막 말씀은
세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이 와서 서로 눈빛을 마주칠 정도입니다. 이게 뭐였겠냐? 우리 철원의 농민들이 새를 위협하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갔고 걔네는 걔네들이 거기서 생활을 했다는 게 서로 인정된 거고 말 못하는 민물들이지만 신뢰라는 걸 알았지 않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기러기가 그렇게 가까이 와도 놀라질 않는구만. 글쎄. 자,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신 시간이 40분까지인데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한 2, 3분 남았으니까 한두 분 말씀, 뭐 질문, 하여튼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두 분이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보이질 않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네. 평화 공공외교협력단에서 온 김주은입니다. 네. 오늘 세션 통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방안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청년 세대가 좀 통일에 대한 공감성을 넓히고 또 이런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주역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세션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는데요. 근데 협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장린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DMZ라는 이 접경 지역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돌발 변수와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후 환경 협력 전략에 추가적인 어떤 제언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남한이 먼저 설계해야 할 정책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떤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력도 다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동기들이 있죠. 근데 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생사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 문제를 너무 과잉 정치화돼 가지고 진실을 외면하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그러한 논쟁들이 많은데, 적어도 남북에 있어서 기후 환경 협력은 그런 과잉 정치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남북한의 한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남쪽이 좀 진실되게 다가가고 그걸 통해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네 분이 발제를 하시고 한 분이 토론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모아서 어떻게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여러분들의 발제에 이제 얹어서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이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부면에 대한 사실은 종합적인 노력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도 있고 지방정부의 정책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접경 지역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주체로 일어나서 일을 하도록 잘 도와주는, 이렇게 돼야 이게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지, 중앙정부가
무슨 예산을 얼마 투입을 한다든지 지방 정부가 거기에 매칭을 해서 얼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생명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주체는 거기 사는 분들이고 또 우리가 자주 생각은 안 하지만 군인들도 그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인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민관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주체는 민이 되도록 하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정책은 쏟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대개 돈으로 이렇게 환심을 살려는 말을 자꾸만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지속 가능한 세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게 나가고 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사실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가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되도록 하고 그 성과를 우리가 잘 다듬어서 북에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당신네들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남북이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아까 추 박사 같은 분은 이제 생명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고 그 표현은 어떤 표현 이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발언 안 하신 분들도 그런 소망과 의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좀 미숙하게 진행을 해서 시간 때문에 좀 쪼들리고 그랬습니다만 널리 양해하시고 하여튼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이 돼서 노력해보자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